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이 유인원이란 점 역시 분명하다. 수백만 년 전 우리는 아프리카에 사는 유인원이었다. 이 모습이던 우리는 어떻게 이 모습이 됐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는 인간이 된 것일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답은 존재한다. 600만 년 전 우리는 인간이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뗐다. 그때 이후 지구상에는 20종이 넘는 인류의 조상이 존재했다. 그중 일부는 현생 인류로 이어지고 일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는 4종 정도의 인류가 동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종뿐이죠. 왜 우리는 살아남고 다른 종들은 사라졌을까? 새로운 발견들 덕분에 인류 진화의 마지막 단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것이다.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현존하는 인류는 모두 소규모 집단의 후손입니다. 600명 정도한테서 갈라져 나왔죠. 그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다른 초기 인류들을 밀어냈다. 네안데르탈인이 대표적인 예다. 네안데르탈인은 성공적인 종이었어요. 3, 40만 년이나 유럽에서 살았죠. 하지만 결국 현생 인류한테 밀려나고 맙니다. 그들은 왜 현생 인류한테 밀려났을까? 유전공학의 발달은 이 수수께끼를 풀고 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덕분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와 어떻게 달랐고 우리는 무엇이 특별했을까?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지구의 주인이 됐고 어떤 특징 덕분에 최후의 생존자로 남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자. 극소수의 인류만 살아남은 지구를 상상해보자. 우리는 수천 명뿐이다. 종의 역사도 길지 않다. 우리 종의 생존 여부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달려있다. 지금으로부터 14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멸종위기를 맞이했다. 최근의 인류학적 발견들은 우리 종의 초라한 탄생과 지구 곳곳으로의 이동에 대해 말해준다. 현생 인류는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으로 내몰았다. 현생 인류는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중동으로 이주하자 호모 에렉투스가 멸종했고 유럽으로 이주했을 땐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죠. 40만 년 가까이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의 유럽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우리보다 머리가 컸고 종의 역사도 우리의 2배나 됐다. 현생 인류 탄생 전까지 가장 진화한 종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은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그 수수께끼의 답이 드러나고 있다. 10만 년 전에 살았던 소년의 화석은 우리와 그들의 차이를 알려준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특별한지를 이해하려면 네안데르탈인과 우리의 차이점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신체적 능력이었을까? 혹은 사고방식이었을까?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면 인류의 여정이 시작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록으로 남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자. 5,000년 전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쌓았다. 2배의 시간을 거슬러 오른 10,000년 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2배의 시간을 거슬러 오른 20,000년 전, 사냥꾼들은 동굴벽에 멋진 그림을 그렸다. 거기서 60배가 넘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간 130만 년 전, 우리는 호모 에렉투스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인간의 특징을 여러 갖고 있었다. 호모 에렉투스는 약 20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평원에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골격을 지닌 최초의 인류였다. 수렵, 채집을 하고 도구를 만들었으며 사회를 이루고 살았고 서로를 보살펴준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떠난 인류도 호모 에렉투스였다. 이후 아프리카는 인류 진화의 주요 무대가 됐다. 다양한 초기 인류가 태어나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이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진화해 나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호빗으로 불리는 초기 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다. 이들은 호모 에렉투스의 외소종으로 추정된다. 호모 에렉투스 중 한 무리는 중국까지 진출했다. 베이징 원인은 약 7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후엔 또 다른 무리가 아프리카를 떠났고 유럽을 향해 이동했다. 이들은 네안데르탈인으로 불릴 후손들로 이어지게 된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화석 인류가 있다. 하지만 이후 오랫동안 이들은 베일에 쌓인 존재였다. 그러다 새로운 화석이 발견된다. 스페인 북부의 아타푸에르카. 고고학자들에게 굽이치는 이 언덕들은 금광과 마찬가지다. 100년 전 사람들은 이 산들을 관통하는 철도를 놓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철도 공사 덕분에 고고학자들은 100만 년이 넘은 초기 인류의 주거지를 발견하게 된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유골도 나왔다. 부근의 언덕 꼭대기 중 하나에서는 동굴 몇 개로 이어진 입구도 발견됐다. 조사는 몇 년이 걸렸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학자들은 언덕 아래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는 방들과 복도의 미로를 발견했다. 미로 끝에는 세계에서 제일 접근이 힘든 고고학 유적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사람 화석의 보물창고 같은 이곳은 뼈 구덩이라고 불린다. 여기가 미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뼈 구덩이는 여기서 아주 멀어요. 아주 많이 내려가야 합니다. 기어가야 할 때도 있죠. 일하기 쉬운 곳은 아닙니다. 무릎과 배로 기고 어둠 속을 손으로 더듬으며 1시간 반 정도를 내려가면 수직 높이가 15m 정도 되는 뼈 구덩이에 닿을 수 있다. 이 구덩이의 비밀을 알아내는 데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처음엔 사람 뼈 조각 몇 개가 발굴됐습니다. 조각이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알아보기도 힘들었어요. 작은 뼈 조각은 수없이 나왔고 발굴팀은 뭔가 큰 걸 기대하게 된다.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저 밑에 내려가면 진짜 유골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구덩이에서는 계속 뼈들이 나왔고 발굴팀은 자신들이 여러 명의 유골을 찾아냈다는 걸 알아차린다.
완전한 유골이 30개 가까이 나왔습니다. 50만 년 된 화석이었죠.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화석의 주인은 모두 하이델베르크인이었다. 이들은 유럽에 살았던 초기 인류 중 하나다. 이렇게 많은 유골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르수아가는 망자의 가족이 이곳에 시신을 갖다 놨을 거라고 추정한다. 지금은 땅속 깊숙이 숨어 있지만 50만 년 전 이 뼈구덩이는 지표면으로 뚫려 있었다. 이 구덩이에 시신을 떨어뜨렸던 하이델베르크인은 원시적인 장례식을 치렀던 것 같다. 매장의식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증거도 남아있다. 뼈들 사이에서 아르수아가는 인공물 하나를 발견했다. 분홍빛 석영으로 만든 손도끼다.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야 구할 수 있는 석영이었다. 발굴팀은 손도끼에 엑스켈리버란 애칭을 붙인다. 아더왕의 칼 이름이다. 손도끼는 공업물로 추정된다. 인류 최초의 상징물이다. 아르수아가의 추측이 옳다면 이들은 상징과 신앙 같은 복잡한 사고를 한 최초의 존재다. 50만 년 전 유럽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 중에는 계획을 세우고 의식을 가진 존재, 인간의 마음을 갖고 상징을 이해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즉 우리한테만 해당하는 줄 알았던 특징들이다. 현생 인류의 추상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는 프랑스에서 발견된 3만 년 전의 동굴벽화다. 하지만 스페인 아타푸에르카에서 발견된 손도끼는 인류의 지적 진화의 출발점을 50만 년이나 앞으로 당겨놓을지도 모른다. 하이델베르크인은 진화를 계속했고 결국 유럽 곳곳에 뿌리를 내린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즉 네안데르탈인이 된다. 초기 인류 중에서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가장 비슷했다. 뇌 용량은 우리보다 조금 더 컸다. 짤막하고 다부진 체구 덕분에 여러 차례의 빙하기를 이겨낼 수도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냥꾼이었고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뒤덮은 빙원의 가장자리에서 덩치 큰 초식동물을 사냥했다. 사고와 행동 방식도 우리와 같았을까? 학자들은 10만 년 전에 살았던 소년의 화석을 통해 네안데르탈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벨기에의 메즈계곡. 이곳의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 화석은 처음으로 발견됐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일이다. 이제 이 화석들은 네안데르탈인의 비밀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다. 미셸 투상과 도미니크 봉장은 스클라디나 동굴에서 20년 이상 네안데르탈인 화석을 발굴해왔다. 한 번에 1mm씩 두 학자는 동굴을 가득 채웠던 흙을 걷어냈다.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은 있었다. 제 제자가 네안데르탈인 소년 화석을 발굴할 때 저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가서 그걸 봤는데 정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믿기지가 않았죠. 봉장의 제자가 찾아낸 건 10만 년 전에 살았던 소년의 턱뼈 조각이었다. 근처에는 다른 파편들과 치아가 있었고 이것들을 모자 거의 완전한 입이 나타났다. 이후 발굴팀은 이 화석의 주인공 소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연구했다.
소년의 생활 터전은 벨기에 외지 계곡의 숲과 동굴이었다. 혈족들은 대가족을 이뤄 살았을 것이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냥법을 가르쳤을 것이다. 소년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방법은 없을까? 화석엔 실마리가 가득하다. 그리고 첨단 기술은 그 실마리들을 하나씩 읽어내는 중이다. 미셸 토상은 알고 싶은 게 많았다. 그는 원하는 실험을 위해 소년의 턱뼈를 들고 한 연구소로 향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 자리 잡은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류 진화 연구기관이다. 스칼라디나에서 온 소년의 턱뼈 화석은 이 연구소에서 정밀 CT 스캐닝을 받았다. 이제 연구팀은 소년의 치아와 골격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게 어제 스캐닝한 스클라디나 화석의 턱뼈입니다. 이건 표면 모형이라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화석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다음 컴퓨터상에서 똑같이 재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쓰면 치아를 턱뼈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이번 스캐닝 결과는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와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초기 인류 아이의 치아는 고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석 중 하나다. 아이가 속한 종의 성장 과정을 알려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스클라디나 화석의 치아 발달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생 인류의 기준으로는 11에서 12세 정도에 해당하더군요. 두 번째 어금니가 거의 다 나 있는 상태죠. 하지만 치아 내부의 구조나 사기질과 상아질의 발달 정도를 보면 실제 나이가 훨씬 어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8살 안팎의 나이에 죽었어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스클라디나 화석의 주인공 소녀는 현생 인류보다 빠른 속도로 자랐다. 뇌를 발달시키고 생존 기술을 배울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졌던 것일까? 해답을 찾으려면 두개골을 봐야 한다. 두개골 내부를 본뜨면 뇌의 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은 현생 인류와 비슷한 점이 많다. 네안데르탈인의 뇌 모형을 보면 전두엽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와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언어와 행동 제어를 담당하는 부분인 브로카 영역은 호모사피엔스하고 다른 점이 없어요. 네안데르탈인 뇌의 앞부분은 우리와 비슷하다고 한다. 나머지 부분은 어떨까? 카테리나 하르바티 같은 학자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네안데르탈인 두개골 화석을 재현한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 두개골의 형태를 컴퓨터 화면으로 옮기고 3차원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다.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우린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죠. 문제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의 두개골을 3차원 영상으로 옮긴 것이다. 높게 솟은 돔 모양이 그대로 드러난다. 반면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은 나지막하고 길쭉한 형태다. 뇌의 형태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를 자세히 보면 두정엽과 측두엽이란 부분이 조금 작은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지적 능력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뇌에는 두정엽과 측두엽이 있는데 인지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언어 능력, 기억력, 공간 지각력 등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두정엽과 측두엽이 작았던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지적 능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스클라디나 소년의 턱뼈가 들려주는 네안데르탈인 이야기는 그뿐만이 아니다.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 마이클 리처즈는 뼈의 미세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소년의 식생활을 알기 위해서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몸에 화학적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이 흔적들은 뼈 속 단백질에 녹아들어가게 된다. 우린 뼈를 구해서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 그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밝혀내죠. 분석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고기만을 먹었다는 게 밝혀진다. 과일이나 나무 뿌리 등이 충분했는데도 거의 먹지 않았던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식물성 단백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생선이나 해산물도 먹지 않았죠. 들소나 술록 같은 대형 초식동물을 사냥해 먹었습니다. 즉, 네안데르탈인의 식단은 현생 인류보다 늑대에 더 가까웠다는 얘기다. 지역이 달라도 네안데르탈인의 먹잇감은 거의 다르지 않았다. 다양한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약 10만 년 전 독일, 벨기에, 프랑스, 크로아티아에 산 화석이었는데 환경이 달라져도 식단은 똑같았어요. 스클라디나를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식습관을 명백히 보여준다. 네안데르탈인은 대형 초식동물을 계속해서 사냥했고 먹었다. 이 습성은 수십만 년간 바뀌지 않는다. 네안데르탈인의 도구는 어땠을까? 네안데르탈인의 도구는 빠르고 간단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의 도구는 몇 초, 길어도 몇 분이면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덩치 큰 동물을 사냥하긴 했지만 던지는 창이나 화살은 없었다. 네안데르탈인이 만들었던 석기 중에는 던져서 맞히는 창촉이나 화살촉이 없습니다. 도구들이 전부 칼 아니면 찌르개란 뜻이죠. 이 때문에 네안데르탈인 사냥꾼들은 사냥감 근처까지 다가가야 했고 사냥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 남자 네안데르탈인 화석엔 대부분 골절 흔적이 있다. 그들의 삶은 거칠고도 짧았다. 서른 살 넘게 산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아주 드물 정도다.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이란 종의 생명은 길었다. 그들은 40만 년 가까이 생존했다. 현생 인류의 2배에 가까운 기간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네안데르탈인은 자취를 감춘다. 2만 5천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화석 기록은 끊어진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해답을 찾으려면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한다. 동아프리카 대지고대, 오랜 기간 인류 진화의 무대가 됐던 곳이다. 수백만 년 전 이곳에서 자연은 새로운 실험을 했다. 4다리가 아니라 2다리로 걷는 루시 같은 유인원을 만든 것이다. 약 100만 년 전 이곳에서는 투르카나 소년이 속한 종이 더 커진 머리와 골격을 갖추고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며 사회를 유지해 나갔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에 형성된 암석층에서는 새로운 종의 화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최후로 나타난 인간, 호모 사피엔스다. 초기의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와 좀 달랐다. 눈 위에 있는 안화상 융기가 두껍고 얼굴은 좀 크고 기술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네안데르탈인의 도구와 초기의 호모 사피엔스가 만든 도구는 똑같습니다. 구분이 가지 않아요. 똑같은 종류의 도구를 만들었죠.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는 지금처럼 재주 많은 존재가 됐을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후변화였다. 역사상 가장 길고 차가운 빙하기가 왔습니다. 20만 년 전 빙하가 저위도 지방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아프리카엔 극심한 가뭄이 닥쳐 대륙 대부분이 사막으로 변했다. 엄청난 기후변화가 닥친 거죠. 그로 인해 아프리카에 살던 인류는 크게 줄어듭니다. 유전학자인 스펜서 웰스는 20만 년 전의 기후변화가 우리의 유전자에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병목 현상이란 흔적이다. 언뜻 보면 사람들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유전적 차이는 아주 적어요. 99.9%의 유전자가 같죠. 침팬지나 고릴라, 오랑우탄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10배 정도나 유전자가 다양합니다. 인간 DNA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건 인류가 멸종위기를 넘겼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의미한다.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건 과거에 다양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에 든 젤리가 원래의 인류라고 생각해보세요. 색깔이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병의 목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수만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체 수가 줄어든 거죠. 현존하는 인간은 이들의 후손입니다. 보시다시피 병 안엔 빠져나오지 못한 색도 많아요. 이게 병목 현상이죠.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온 개체들의 후손이라 다양성이 적은 겁니다. (14만 년) 전의 기후 데이터는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 대부분에서 사람이 살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조상들은 해안이나 고지대 등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아프리카 대륙엔 수렵, 채집이 가능한 곳이 4에서 6군데 정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생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다.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현존하는 인류는 모두 소규모 집단의 후손입니다. 600명 정도한테서 갈라져 나왔죠. 살아남은 개체 수와 위기가 닥친 시기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현존하는 사람 모두가 아프리카에 살던 소규모 집단에서 유래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메어리어는 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해안에서 살았고 바닷가에서 살기 위해 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남아공의 피너클 포인트. 그는 아프리카에 대가뭄이 닥치던 시기 초기 호모사피엔스가 살았던 동굴을 찾아냈다. 동굴에는 이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암시하는 증거가 가득하다. 초기의 호모사피엔스가 바닷가를 무대로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발견됐다. 여기 보이는 거무스름한 물질은 모닥불의 재인데 그 안에는 조개 껍질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조개를 구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7만 6천 년 전 여기선 조개구이 파티가 열렸어요. 호모사피엔스는 육류가 아닌 먹을거리를 섭취하기 시작했다. 조개잡이에는 초기 인류보다 뛰어난 머리가 필요했다. 조개 딸 시기를 잘못 고르면 목숨을 잃습니다. 바닷가에 나갈 때를 잘 골라야 하죠. 조개잡이의 적당한 조수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개를 따려면 해수면이 제일 낮은 간조대가 좋다. 간조가 언제일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달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간조 때는 조개 따기가 쉽습니다. 조개는 물 밖에 드러나 있죠. 여기 앉아 있으면 저쪽에 바위가 드러나는 게 보입니다.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똑똑해서 달의 모양을 참고하면 조개 따기에 적합한 날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피너클 포인트에 살던 사람들은 조개만 먹은 게 아니었다. 바닷가 부근 평원에서 사냥도 하고 딸기류의 열매와 뿌리도 채집했다. 이런 변화는 다재다능한 적응력을 보여준다. 바닷가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사용한 걸 보면 지능이 뛰어났던 거죠. 우리 조상들은 피너클 포인트의 동굴에서 14만 년 이상을 거주했고 이곳에 놀라운 변화의 흔적들을 여러 가지 남겼다. 인류가 사용한 석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려줍니다. 동굴 바닥의 맨 아래쪽에서 나온 석기는 거친 규암으로 만든 거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7만 년 전, 즉 저쪽의 지층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크리트란 단단한 암석으로 길고 얇은 날을 만든 것이죠. 돌을 다듬기 전에 사람들은 불로 석기의 재료를 데웠어요. 열을 가해 파편을 쉽게 잘라내려고요. 그게 7만 년 전의 일입니다. 다른 곳보다 4만 년이나 앞서 그런 기술이 나타났죠. 시간이 지나며 우리 조상들이 만든 도구는 다양해졌다. 만능 돌도끼에서 더 가볍고 특성화된 도구들로 변화한 것이다. 이런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구멍을 내는 데는 끝이 작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거죠. 고기를 자르는 데 쓴 도구는 끝이 끌 모양이었고요. 특성화된 도구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더 많은 걸 얻게 된다. 변화는 그것 말고도 또 있었다. 이 시점부터 인류는 석기를 상징물로 다룹니다. 도구가 복잡해져서 단순히 뭔가를 자르는 용도를 넘어섰죠. 이제 석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소유자의 지위에 대한 정보와 상징적 의미를 담게 됐어요. 한 동굴에서는 구멍이 뚫린 조개 껍데기로 나왔다. 목걸이로 썼을 걸로 추정되는 유물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장신구를 걸치고 몸에도 치장을 하게 됐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뇌가 아닌 곳에 정보를 저장할 방법을 찾아냈다는 점이죠. 인류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다. 좀 더 복잡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문화를 전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새로운 도구 제작 기술과 새로운 문화를 개발해냈다. 수천 년간의 가뭄은 인류에게 변화를 강요했다. 이제 인류는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한다. 기후 사정이 조금 나아지자 그들은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했다.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 이미 다른 인류가 살고 있는 걸 보고 놀랐을지도 모른다. 이전에 이주한 더 원시적 인종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로 간 우리 조상들은 왜소한 호모 에렉투스, 호빗을 만났을지도 모른다.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만남의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존재한다. 여러 차례에 걸친 집단 이동은 중동을 지나 유럽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네안데르탈인을 만났을 것이다. 둘의 만남은 어땠을까? 과거 많은 학자들은 초기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흡수했고 그 방식은 짝짓기라고 생각했다. 그게 사실이면 우리의 DNA에는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과거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학문적 여정을 시작한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배열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20년간의 연구 끝에 스반테 파보의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안전하게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스반테 파보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지도를 완성해낸 것이다.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과 인간의 게놈 지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게놈 지도 비교는 네안데르탈인의 뇌를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하게 해줬다. 대표적인 게 폭스피2 유전자다. 폭스피2는 언어 발달과 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진 유일한 유전자입니다. 돌연변이로 인해 그 유전자 한쪽을 잃은 사람은 언어 구사에 큰 문제를 겪게 되죠. 폭스피2 유전자가 처음 발견됐을 때 학계는 흥분에 휩싸였다. 이 유전자를 가진 동물은 많지만 인간이 가진 것과는 다르다. 언어 유전자로 단정짓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언어같이 복잡한 기능은 여러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후에 밝혀진다. 어쨌든 인간이 가진 폭스피2가 언어 구사에 필요한 근육 움직임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음 질문은 네안데르탈인한테 그 유전자가 있었냐는 것이었죠. 우린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검토했고 그 유전자는 동일해 보였습니다. 우리보다 지적 능력은 떨어지지만 스클라디나 소년이 속한 무리는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호모사피엔스처럼 네안데르탈인도 언어를 구사했다면 언어 구사 능력을 제어하는 유전자는 두 종의 공통조상한테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공통조상은 누구일까? 분자시기 기술을 이용해 과학자들은 공통조상을 찾아냈다. 분자시계는 DNA 돌연변이가 규칙적이란 점에 착안한 개념이다. 네안데르탈인과 우리 유전자의 차이를 비교해서, 즉 A와 T, C, G의 배열을 비교해서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두 종의 유기체가 공통조상한테서 갈라져 나온 시점을 찾아낸다. 두 종의 공통조상이 언제 생존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무리는 호모사피엔스로, 한 무리는 네안데르탈인으로 갈라진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 시기는 30만 년에서 40만 년 전쯤입니다. 파보의 연구팀이 알아낸 시기는 우리 조상 중 하나를 떠올리게 한다. 5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스페인 북부 연덕에 시신을 매장하고 분홍빛 손도끼를 같이 놔뒀던 이들. 바로 하이델베르크인이다. 이들 역시 우리의 조상이었던 것이다. 유럽에서 하이델베르크인은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했고 아프리카에 남았던 무리는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했다. 이렇게 DNA 분석은 네안데르탈인과 우리의 공통조상을 밝혀냈다.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우리한테 남아있는지 알아보자. 짝짓기로 그 종을 흡수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의 혼혈종이 존재했다는 이들도 있지만 유전자 분석에서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안데르탈인이 다른 인류종으로 교체됐다는 건 분명합니다. 얼마 뒤 네안데르탈인의 자취는 사라졌죠. 지금 살고 있는 인간한테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혼혈의 증거는 없다. 현생 인류의 개체수가 증가하며 네안데르탈인이 서식지에서 밀려났다고 믿는 게 더 타당하다는 얘기다. 현생 인류는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식들을 생산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그 아이들은 생존 기간이 아주 길어요. 인구 규모의 증가는 환경 적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당시 네안데르탈인이 직면한 위기는 호모사피엔스의 유럽 도착만이 아니었다. 유럽은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미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것이다. 유럽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의 인구 밀도는 아주 낮았어요. 낮은 이유가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은 기술 수준이 낮았고 에너지 필요량이 엄청나게 많았다. 덩치가 컸고 뇌도 컸고 추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필요 열량이 높았죠. 학자들의 추정치는 하루 5,000kcal 정도입니다. 현대인으로 치면 매일 마라톤을 할 정도의 열량을 섭취했던 거죠. 키는 더 크지만 날씬한 체형을 가진 현생 인류는 에너지 필요량이 적은 데다 도구도 발달돼 있었다. 도구 제작 기술엔 다시 혁명적인 변화가 생긴다. 던지는 무기가 나온 것이다. 두 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크고 무거운 나무창인데 네안데르탈인이 사용했고, 이건 가볍고 창끝이 달린 현생 인류의 창이죠. 무기들의 성능 역시 크게 달랐습니다. 무거운 창은 근거리에서 효과가 좋지만 무거워서 한 손에 여러 개를 들 수가 없어요. 뼈 창끝이 달린 창은 내구성이 좋고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뼈 창끝이 달린 창 덕분에 현생 인류는 더 멀리서 안전하게 사냥을 했고 그만큼 생존이 유리해졌죠. 크고 무거운 이 창은 무게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합니다. 이게 권총이라면 이건 반자동 소총이죠. 한 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고 멀리 날아가니 더 좋은 무기입니다. 멀리 날아가는 창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먼 거리에서 안전하게 먹잇감을 잡을 수 있었다. 현생 인류는 환경을 점점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최대한 많은 걸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이미 시작된 이 경향은 호모사피엔스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한층 더 강해진다. 많은 고고학자는 현생 인류의 이동을 추적하는데 대형 동물의 멸종을 이용한다. 호모사피엔스의 유럽, 아시아 도착과 비슷한 시기에 이곳에서는 빈털 매머드, 동굴 사자 같은 대형 포유류 몇 종이 멸종했다. 호주에서는 체중 50kg이 넘는 대형 동물 대부분이 인류 도착 후 몇천 년 만에 멸종했다. 호모사피엔스가 대형 동물들에 미친 영향은 아프리카에서 멀어질수록 광범위해집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멸종한 동물이 적고 유라시아에서는 일부 동물이 멸종한 반면 호주와 아메리카에서는 전멸에 가깝게 멸종이 됐죠. 호모사피엔스의 도착으로 멸종한 인류의 종은 네안데르탈인 외에도 많았다. 네안데르탈인은 점차 유럽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이들의 마지막 거주지는 28,000년 전에 지브롤터 암벽이었던 것 같다. 이후 그들은 사라졌다. 남아있는 건 화석으로 변한 뼈뿐이다. 그리고 지구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 종의 인류만 남게 된다. 그 한 종은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고 다른 종의 인류가 사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모두 멸종시켰어요. 호주와 아메리카로 갔고 달로 갔고 곧 화성에도 갈 겁니다. 이처럼 환경을 활용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왔다는 점에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특별하죠.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원동력은 기후변화였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창의력을 길렀고 다양한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다. 우리를 남다르게 한 게 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우리 종만이 가진 유전적 특이성은 곧 밝혀지겠지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건 유전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한테는 지구상에 다른 어떤 동물한테도 없는 자산이 있다. 문화다. 호모사피엔스는 인류에 속한 종들 중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환경 변화에도 적응할 능력을 갖고 있지요. 그 방식은 문화라고 불립니다. 빙하가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와도 우린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털이 자라지 않아요. 난방을 따뜻하게 하면 되니까요. 문화는 인류의 복잡한 사고 능력과 인지 능력을 저장해주는 창고다. 우리는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해주듯 문화를 전해준다. 문화적 진화와 유전적 진화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곧 가장 앞서가는 연구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진화는 멈추지 않는다. 지난 만년 동안 유전자의 진화 속도는 빨라졌고 이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 변화의 종착점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새로운 종이고 우리 앞엔 긴 미래가 놓여 있다.